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훈민정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훈민정음의 길이라는 책을 좀 전에 스님께서 소개를 해 주신 대로 12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얼떨결에 온 것이 아니고 마치 무엇에 이끌린 듯 왔습니다. 제가 훈민정음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저를 부르는 듯 아니면 제가 그분의 그 부름에 따라가듯이 12년 동안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각존자 심미 스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석부상절이 동국대학교 24학원이 보물로 지정이 돼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석포상절 곤 24 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자 뒤에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달아뒀죠. 잘 보세요. 여는 도리에 마땅하다는 말이고 시는 옳은 것이고 아무는 내 들을 시니 잘 보세요. 여시 아무는 여하며 시한 법을 내 부처께 듣자보라 하는 말이라. 지금 얘기하고 틀리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에 마땅하며 옳은 법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 저는 훈민정음은 해각존자 심미와 물론 세종이 기획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해각존자 심미 스님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남아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왜 이 여시 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이 안에 보십시오.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혀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찍혀 있는 것도 있죠. 훈민정음이 왜 우리 문자를 만들면서 글자 자자를 쓰지 않고 바른 정음이라고 했는가의 비밀의 단초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점이 하나인 것과 2개인 것과 점이 없는 것은 뭐냐면 소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운드죠. 근데 우리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훈민정음은 소리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주얼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것을 꼭 기억 속에 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저는 이 책을 쓰면서 한마디로 세종과 그리고 그 당대 심미 스님과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피어올린 우주의 꽃,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코스모로터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주로 피운 꽃. 이 속에는 불교가 깊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심신이라는 그 언어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는 종교를 타고 흐른다. 그러면 인도의 부처님께서 동방의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가 절묘하게도 훈민정음 안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미 스님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심미 스님이 왜 중요하냐면 좀 뒤에도 같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1403년에 나셔가지고 1480년까지 사셨던 당대 학승이고 선승이었습니다. 이분이 왜 훈민정음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심미 스님의 이 가계를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외할아버지 이행이라는 분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예문관 대작으로 계시면서 그 당대 성리학의 대가였고 구결의 대가였고 이두향찰의 대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러면 손주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아주 위복하고 다복하고 그 당대 최고의 그 학자였던 집안의 후손인 해각존자 심미 스님의 어릴 때 나이는 이름은 성자를 썼습니다. 이분이 특히 이두의 대가인 이행의 일을 외할아버지로 두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가갖고 따님이 시집을 가서 이 김훈이라는 아버지가 김훈인데요. 훈민정음의 훈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재밌는 것은 이 아버지가
신미 스님이 어릴 때 사고를 칩니다. 그 당대에 이제 그 정종과 태종 사이에 아버지가 배설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 편에 들지를 않고 정종 편에다가 줄을 서버립니다. 근데 그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감찰과 검찰 수중에 걸려가지고 태종인데 보고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유배를 가게 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외할아버지 이행께서 이 천재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외순주를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절로 보냅니다. 절로 보내기 전에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육신의 한 명이었던 박평년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뒤에 해각존자라는 포포를 내릴 때 상소문을 하나 올립니다. 상소문 속에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신미는 간사한 중입니다. 어릴 때 학당에 성균관에 입학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음란방종해서 못하는 짓이 없으므로 학도들이 사귀지 않고 무단으로 지목했다. 아비 기문이 죄를 입게 되자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출가를 했다. 그런데 역사서에서 특히나 지금 한국 역사서에서 신미 스님에 대한 행적은 없습니다. 민족 대백과 사전이나 심지어는 불교 대사전에도 생몰연대 미생, 조선 초기의 고승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세종이 죽고 문종실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당대 문장가의 한 명이었던 박평년이 해각존자 신미라는 포포를 내려주었을 때 제일 먼저 상소문을 올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왜? 해필이면 박평년이 이 상소문을 올렸을까요? 그가 훈민정을 만들었던 8학사의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렸냐 이거죠. 그 장백대를 두들겨 맞고 아버지가 유배를 가고 이런 집안이 풍비박산 나와가지고 외할아버지 이행께서 그 당대 무학자초 스님, 하모당 득통 기화 스님, 그다음에 화남 혼수 스님과 아주 교류가 깊으셨어요. 이 똘똘하고 주머니 속에 송곳과 같은 이 손자를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회암사로 보냅니다. 회암사에 그때 마침 하모당 득통기와 조선조 초기에 그만한 학생이 없는 분에게로 의탁을 시킵니다. 해서 지금 보시게 되는 여기에 지금 회암사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보내버립니다. 거기에 중간에 줄을 서셨던 분이 여기 보고 요 앉아 계신 분이 효룡대군 이보입니다. 효룡대군께서는 세종의 바로 형으로서 불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계셨죠. 근데 여기에 회암사에 제가 판단하기로 여기에서 요 두 오름이 보광제 중층 건물이었었는데 요 오름에 앉아 계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즉 상상이지만. 근데 이 하모당께서는 그 당대에 고려로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불전을 읽고 해석하고 강의하는 모든 요체를 체득하고 계셨던 학생 중에 학생이셨습니다. 이분에게 제자로 들어가서부터 훈민정음과 연관된 것이 첫걸음을 띄기 시작을 합니다. 천둥번개가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훈민정음과 연관된 신미 스님의 본그릇이 어떻게 닦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는 것, 의천 스님 이후에 모든 노하우가 사라졌던 것이 하모당 득통기화라는 큰 우물 속으로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을 그 우물을 퍼먹기 시작하는 것이 신미 스님입니다. 법맥을 잠시 보고 갈게요. 인도 승인 지공 스님과 함께 했던 평산철임, 이 법맥을 이으신 분이 나홍해근이 스님이시고 나홍해근의 법통들이 신미 스님에게로 이어져 옵니다. 나홍 스님의 네 제자분이 계시죠. 여기서 상수 제자가 무학자초 스님, 화남 헌수, 고봉법장, 정지지천 스님, 이 네 분들 속에서도 특히나 하모득통과 같은 법맥을 이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사에서 골수 중에 골수의 맥을 이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회암사에서 계시다가 범난이 일어나서 세종이 태종의 명을 받고 선교 양종으로 우리 불교를 완전히 통폐합시키고 나가지고 법등이 사라집니다. 사라졌을 때 하모 스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자 그러면 법주사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당신께서는 희양산 봉암사로 내려가시고, 그때 20대 초반에 신미 스님은 법주사로 내려와서 평생의 도반인 수미 스님을 만납니다. 평생의 인연이었고 나이도 같았고 이름도 같았다고 합니다. 최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미 스님은 지금 또 우리가 그 월출산 도갑사에 가시면 도갑사 중창주이기도 한 수미 스님과, 수미 스님은 특히 선 쪽에 밝으셨는데 법주사에서 같이 만납니다. 만나셔 갖고 뭘 하느냐? 대장경을 끝까지 읽습니다. 꼼짝을 안 하고. 그 읽어냈던 것이 훈민정음 안으로 뒤에 우리 감경도감에서 나왔던 여러 불전을 번역하셨던 것과 연맥이 됩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법주사 터죠. 여기는 현등사입니다. 현등사에서 그 현등사 제4창을 하시는데 함어당 득통기화 스님께서 조선조 초기 1414년 15년 사이에 강화도 정수사, 그 다음에 그 가평 운악산 현등사, 그 다음에 희양산 봉암사 극락전을 동시에 중수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북한 잠오산 연봉사까지 계시면서 그 초기 원찰과된 왕실 원찰과 연관된 절들은 죄다 중창을 할 때 이 현등사 극락전도 같이 중창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머물러 계시고 실질적으로 하모 스님의 부도가 현등사 서쪽 언덕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현등사가 앞서 제가 여시 아문이라는 석보상절을 만들 때 여기서 집필했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전후를 다 찾아보니까 현등사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자암, 지금 고양시 대자암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들여다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원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운악산 현등사 극락전, 현등사에서 집필했던 것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현등사를 6년 동안 들여다봤거든요. 더 없는 터입니다. 여기에서 이분께서 그 수미 스님하고 만난 이후에 교장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수미 스님은 나는 선의 세계로 가겠다라고 빠집니다. 그리고 신미 스님은 지금은 저 복천암이라고 내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복천사였습니다. 복천사로 들어가셔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지금 요거 보고 계신 요 극락전이 이 전역이 다 불에 타고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배꼽짜리, 가장 중앙에 정기가 모여 있는 곳이 복천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대장경을 읽어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성음악, 우리 이 범어라기도 하죠. 인도어에 관한 신미 스님을 능가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 공부를 복천사에서 하십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성음악 비가지론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정광 선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 이런 얘기들은 물밑에서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유자의 나라, 유학의 나라에서 범어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단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단이 뭐냐? 끊임없이 이단의 얘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교라면은 쌍심리를 들고 삼봉 정도전 이후로는 끊임없이 물 밖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심시는 여기에서 읽어냈고, 그것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석보상절이라든지 어린청광지곡이라든지 수많은 경전을 번역해내는데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왜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에 참여한 증거를 내놔라고 그럽니다. 제 책을 제가 814쪽이나 되고 주를 1392개나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제가 주를, 제 상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를 1392개나 달아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라고 그럽니다. 책 보지도 않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그럼 세종이 왜 만들었을까요, 훈민정음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한 나라의 큰 글, 본디어와는 틀립니다. 왜 세종께서 1443년도에 훈민정음이라는 기가 막힌 이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경 선생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썼던 글이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역사이니까. 그러나 저는 훈민정음이라는 그 첫 이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세종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줄여서 말씀드리면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든 제왕학의 문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왕이 아닌, 제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세종이 왜 그 고심참담하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혁명입니다. 산업혁명보다도 더한 문자혁명을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수십 년 전부터, 제 생각에는 15년 전부터 저는 세종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차근차근 인재를 키우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초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삼강행실도입니다. 김어라는 그 경상도에 있는 한 친구가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종은 단 한 명의 공신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정리를 다 하셨어요. 세종은 세종대에 살인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김하로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윤리와 도덕과 충과 효를 가르쳐야 되느냐. 한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게 그림 언어입니다. 삼강행실도죠. 글이 아닌, 한자가 아닌. 한자를 잘 배우고 있는 관리들이 무식한 백성들에게 그림으로나마 설명을 해줘라. 효도를 잘 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세종이 딱 열흘 정도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언을 세우죠. 이 발언은 대단히 위대한 발언입니다. 새로운 불경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경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월인 석포상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저 다 보물이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인본이지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두꺼워서 제가 펼 수가 없네요.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전 24권입니다. 엄청난 분량을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왔고 1년 반 만에 만들어버립니다. 훈민정음이 탄생한 것이 1443년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매돌 며칠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달에 신이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옛 전자를 모방했다. 전환이 무궁하다.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해갖고 세종실록 마지막 여기 딱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석 줄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전환이 무궁하니 이름하여 전환무궁 시위 훈민정음이라. 이게 훈민정음과 연관된 실록의 첫 기사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그 훈민정음 얘기가 안 나옵니다. 1443년 세종 25년 12월 30일 날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이제 한 해 다 마무리하는 날 세종께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집현전 학자들 몰랐다는 단초는 뭐냐면 다음에 나옵니다. 이날 집현자의 학자 이름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앞서 제가 12월 30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2달 20일 뒤에 여러분들께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최만리 집현전 부작 최만리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2달 20일이 걸렸죠. 여기에 함께 상소에 연명했던 분들의 이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정창손, 하위지를 주목해 주시고요. 근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운서를 번역을 하라고 해놓으니까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리는데 최만리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계에서 잘못 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에 유학을 했다 왔던 그 선생님 한 분이 묘한 얘기를 써놓고 나서부터는 최만리가 아주 그냥 역적이 돼버렸어요. 결코 최만리는 역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의 집현전을 대변하는 논리로서 상소를 올렸던 것이지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훈민정음을 만든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득권과 비기득권, 문자를 아는 자들, 한자를 아는 자들의 기득권 세력의 요즘 말로 하면 보수 꼴통의 수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조금 말이 좀 과격합니다만 보수 진영의 우두머리로서 반대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지 훈민정음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읽어보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최만리 상소문이 아니었으면 훈민정음의 역사가 초기 그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묘한 얘기들을 많이 써두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최만리 상소문과 뒤에 그 1446년 세종 28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정인지가 썼던 후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말로 하면 맞짱 토크 하듯이 똑같은 반대 논리들을 정인지가 내세워 놓습니다. 정인지는 어떻게 보면 가자미 눈의 대가, 권력에 붙어가는 데는 귀재입니다. 물론 공부도 많이 했고 학자이면 분명한데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만리는 훈민정음 창제 때 후서 뒤에 섬만 썼을 뿐이지 결코 훈민정음 가지고 단 한 줄도 안 쓴 양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1등 공신의 첫 우두머리로서 학교에서 배웠고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밝혀드릴게요. 훈민정음을 만들어 두시고 나갔고 세종께서 송환홍 심시하고 안평대군,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최항 훈민정음의 핵심 연구학자들을 데리고 지금의 청주 초수로 내려갑니다. 초수를 두 번을 내려가는데요. 거듭 내려가서 훈민정음을 보완을 합니다. 왜? 만들었습니다만 보완해야 될 점이 많으니까. 근데 수양대군은 초정에 내려가질 않아요. 수양대군이 훈민정음에 깊게 관여를 했음에도 경복궁을 지키라고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수가 복천사에서 초수까지 말 타면 불과 30분도 안 걸립니다. 은밀히 신민신음을 불러내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근거리에서 봤던 분이 누구냐? 박팽년입니다. 박팽년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뒤 보완하고 또 연구하는 것들을 초수행궁을 짓고 세종께서 내려가 있을 때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봤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국이설에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라는 법호를 세종께서 유언으로 내리시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죠. 박팽년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씩 내려가면서 훈민정음을 보완을 합니다. 세종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여드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기억과 연관된 초성들과 연관된 자음의 원리를 저는 이 훈민정음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어떻게 과학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근거들을 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 한번 보세요. 우리 아설순치후라는 얘기를 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우리 이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일게요. 우리 알고 있는 기억 있죠? 기억에서 줄 하나만 딱 그어버리면 됩니다. 기억되죠? 니은에서 줄 하나만 그으면 디귿이 되고 줄 하나만 그으면 티귿이 되고 미음에서 비읍, 피읍, 시읒에서 치읒, 치읒, 이응, 히읗, 히읗. 목구멍 소리, 이빨 소리, 입술 소리, 혓바닥 소리 그대로 다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애들이 이게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순서를 최재진이라는 양반이 훈몽자를 만들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라고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니까 배우는 게 어려워요. 열흘이면 배울 수 있었던, 진짜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던 교수법이 이 논리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려워집니다. 처음 창제 때의 순서는 아주 간단하게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에서 금 하나 더 가봐. 기억. 그릴 수 있는 문자이기도 합니다. 소리의 문자이기도 하지만 그릴 수 있는 문자이기도 한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의 부인이었던 송환호 심씨가 영릉으로 가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릉은 여주 영릉입니다만 이 가시고 나가지고 불사를 많이 천도불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때 정효강이라는 인물이 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미화상은 묘당 조종에 모셔도 있어도 부족하지가 않다. 모든 불사를 일으키면서 이 세종께서 훈민정음의 정착을 실험과 정착을 소원왕후의 국상과 연결시켜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때부터 훈민정음이 꽃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단초물이 여러분들이 옛부터 배웠던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아주 놀라운 책이 한 권 있죠. 부처님의 일대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산문으로 소설 형식으로 대화체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라면 이 월인천강지곡은 노래입니다. 제 대장편 서사시입니다. 보시면 우리 훈민정음을 앞세웠죠. 훈민정음 뒤에다가 한자를 넣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로 열고 가로 닫기와 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석보상절의 얘기의 노래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지금 불러도 참불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참불가의 정형과 인도에서 만든 불소행찬을 능가하는 서사시라고 학자들이 이제는 공인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상중하 3권이 만들어졌는데 585편이라는 대장편 서사지가 지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중하고는 6.25 때 이 책을 가지고 영동 지방을 지나가고 있던 학자가 잃어버립니다. 그때까지는 남아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왜 복사 하나 해두지 않고 사라졌는지는 한탄스러울 정도죠. 그러나 이 책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월인석보 속으로 들어와서 585편 중에서 500편을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80편은 복원할 수 없지만 500편을 복원해낼 수만 있다면 복원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참불가로서는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명하고 너무도 깊이 있는 부처님 일대기가 노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라든지 다른 쪽에서 영인돼 있고 또 혹은 역주를 달아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읽으시면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생각과 부처님의 일대기가 노래로 요즘 우리 싸이처럼 노래 부르듯 홀홀 날아와서 들어오는 노래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간송미술관에 보장되어 있는 훈민정음 회례본 몇 년 전에 도굴품이 나와가지고 상주에서 상주본 불탄이 많이 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그것도 지금 제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동 광흥사라는 절에서 훔친 복장 유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에 있는 베이끼는 자기 집 슬레이트 지붕에 대대로 이 훈민정음 회례본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지은 지 30년도 안 되는 집 지붕에 이 책이 570년 전에 만든 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전국의 5대 도굴꾼 중에 한 명인 서지를 훔치는 최고의 도둑이 3대 도둑이 있습니다. 땅 속에 지물을 훔치는 도둑, 그 다음에 종갓집이나 유명한 집에 들어가 있는 책을 훔치는 도굴꾼, 그 다음에 부처님 복장만 터는 도굴꾼, 다 전공 과목들이 일본말로 나와바리 다 틀린
그 속에 한 명이, 세 명이 데리고 가서 2000년도에 안동 광흥사라는 절에 응진전이 있습니다. 응진전에 특히 부처님 복장을 터는 도굴꾼들의 노하우는 뭐냐면, 제가 인터뷰를 해서 압니다. 책을 들고 계신 부처님 있죠. 나한이라든지 우리 염라대왕님도 명부 들고 계시죠. 타겟 영순입니다.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훔치는데 제일 먼저 부처님 뒷복장을 따는 영순이가 책을 들고 계신 부처님을 텁니다. 그 속에 지금 상주본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이 부처님 복장 속에 들어 계셨단 말이죠. 그걸 훔칩니다. 한꺼번에 주지스님을 입을 봉해두고 묶어두고 그 망치로 죽인다라고 협박을 해놓고 들어가서 두 부처님을 여서서 털어갑니다. 털어가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다 털어서 박스에 넣고 사라지죠. 문화재법에 몇 년을 놔두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 해서 한 10년 동안 잠수를 태웁니다. 태우고 나서 꺼내서 파는데 두 번째 조씨라는 사람인대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양반은 이게 33쪽밖에 안 됩니다.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이 33쪽입니다. 33천 대천 세계가 요 안에 딱 들어있는 곳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괴짝에 비가 와서 오늘 좀 며칠 전처럼 태풍이 와갖고 비가 와가지고 젖었으니까 괴짝에다가 올려놓고 말랐는데 그날 마침 베이키라는 양반이 그 집에 다른 책을 사러 갔다가 30만 원어치의 책을 사면서 베이키는 그래도 눈이 밝아서 본 거예요. 보고는 다른 책에다 슬쩍 끼워 넣고 들고 가버렸습니다. 또 베이키가 그걸 사서 집에 와갖고 딱 확인을 하고 여러 서지학자들에게 다니면서 물어봐요. 진품이냐 아니냐. 진품이 맞다는 확인을 받고 또 잠가둬요. 잠가두고 있다가 안동 한국학중앙연구원부터 시작해갖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MBC 6시 내 고향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조씨 집에서 그 엄마가 비 맞아가지고 괴짝에 올려놨던 책이 왜 갑자기 여보 저 책이 왜 MBC 뉴스에 나와?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조씨가 우라통이 터져서 송사를 하다 죽었습니다. 그 양반은. 내 책인데 왜 네가 갖고 갔어 해서 송사가 붙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들고 이제 법정 다툼이 벌어지죠. 법정 다툼이 벌어져갖고 1차를 이 원소유주였던 그 괴짝 위에 올려놨던 양반이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는데 또 이 베이키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2심에는 이겨요. 증거 불충분죄로. 이겨가지고 조씨를 1차 이기고 나가지고 이 양반은 성질이 나니까 문화재청에다가 기증서를 써버립니다. 책은 베이키가 가지고 있고 낙장을 시켜가지고요. 요걸 이렇게 찢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따로따로 보관을 해뒀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은 그 40년대 안동에서 발견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2권이 발견이 됩니다. 하필이면 안동 광사도 안동이죠. 근데 다 연맥이 썩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잘라냅니다. 재첩을 하면서. 원 책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책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첫머리 있죠. 이 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사를 합니다. 보완을 해서 첨부에 넣습니다. 보사에 넣다가 요 제일 마지막 자 있죠. 요 자가 어조사 이자인데 요 귀이자인데 잘못 써넣어서 보사가 잘못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안동 광흥사본도 첫 장이 없습니다. 첫 장이 없어서 영원히 아직도 이 귀이자는 행방이 묘연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씨를 누가 쓴지 아세요? 이 글씨 33쪽입니다. 이 글씨 누가 썼을까요? 안평대군이 씁니다. 당대 조선의 최고의 명필 안평대군이 글씨예요. 안평대군이 글씨가 몇 년 전에 저 스님에게 준 글이 하나 있는데 2억 5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근데 그것도 2억 5천에 낙찰이 되어서 어디로 갔냐면 간송미술관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훈민정음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쪽수가 33쪽입니다. 우리 불교의 법수를 당겨왔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왕조실록 속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져서 기억, 이형도 보이시죠? 이렇게 쭉 나오고 나가지고 정인지의 후수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정인지가 공교롭게도 세종실록 편수관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훈민정음과 연관된 기록들은 묘하게 꼬아놓거나 잘라내거나 깊이 있게 다루질 않아요. 심지어는 요 안에 이렇게 써놨던 글 속에요.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훈민정음 속에서는 신숙주, 신성삼문, 신박백년, 신정인지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려서 이 글을 삼가 씁니다라고 써놨거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책에는. 근데 여기에는 신자를 다 빼버려요.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신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록 속에서는 정인지가 편수의 우두머리니까 다 빼버립니다. 왜? 자기가 안 했다 이거예요. 훈민정음 만든 걸 정인지는 인정을 안 해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게 또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해서와 해행세체로 쓴 안평대군의 판본 글씨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글씨입니다. 이 안평대군이 수양대군과 함께 개유정난이 일나기 전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둘도 없는 형제지간의 사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세종의 아들들이 처음 1443년도 신미스님이 함께 참여해서 비밀 프로젝트로 추진했을 때 핵심 5인 5명이 있습니다. 세종, 문종, 수양, 안평, 신미스님, 그 다음에 신미스님의 동생인 김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면 여기에는 전부 다 보시게 되면 최항, 박평영, 신숙주, 성삼문, 이계, 이설로, 강희안 그리고 정인지까지 포함해갖고 8학사입니다. 8학사들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훈민정음 창제 1등 공신으로 지금까지도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느냐?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나옵니다. 수면 밑에 있었던 것이 수양대군이 집권하고 만든 책 속에 나옵니다. 보시면 요게 지금 이 책 속에 있죠. 군, 쾌, 규, 업, 기, 성, 아 요것을 결왈이라고 그럽니다. 매조조 이르되. 요 매조조 이르되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선가의 선시의 양식입니다. 신미스님 아니면 이 긴 얘기를 요약해서 선시로 맺어줘서 이룰 수 없는 단초가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첫 증거이기도 합니다. 33쪽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 국지어음이 이어 중국하야 나라 말씀이 중국과 같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 원문이 몇 자냐면 54자입니다. 근데 요걸 제가 지금 외웠던 백성들이 쉽게 느껴서 쓰고자 날로 쓰고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라미리라까지가 108자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숫자를 훈민정음 안에다가 녹여 넣어놨습니다. 보세요. 54자, 108자, 전체 쪽수 33쪽.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결왈. 이 결왈은 당대 선지식과 그리고 학승과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 있는 분이 아니면 이 정도 선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 훈민정음의 초성의 중성의 종성의 합자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한 편의 짧은 시로 요약해낼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부터 신미 스님이 관여했다는 단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느냐.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애민을 위해서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용어 중에 우리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시죠. 그게 사랑할 러브가 아닙니다. 생각할 사자, 그다음에 질그릇 양자입니다. 생각의 그릇, 그게 사랑입니다. 애민이 아닙니다. 생각을 널리 펼 수 있는 것. 훈민정음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뭐냐면 편입니다. 우리 변소할 때 편 있죠. 편안할 편자이기도 하고 변소의 변자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뒷간 안 가면 하루를 못 견딥니다. 훈민정음을 언어를 모르면 인간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온 지 2500년이 넘습니다. 저 신라의 원효의 아들인 설총이 이두향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파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파기를 한번 하셨어요. 파괴해서 놓은 결과물이 설총이었으니까. 그래서 설총이 우리나라 언어사에 향차를 만든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원효 스님에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맥을 이으신 분이 의천 스님입니다. 의천 스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팔만대장경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산난교를 겪으면서 이내태우가 그렇게 가지 마라 그러는데 금이란 금은 죄다 모아가지고 팔만대장경 모시려고 하죠. 그거를 제가 인연이 있어서 18,000km 지금 저 대동강 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병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칭다오를 거쳐서 항주를 거쳐서 지금 보탄 아까산 그 인근까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무수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대장경이 있는 곳이라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셔가지고 끊임없이 절을 지어드리면서 그 경 한 권 얻으려고 한 권 구하려고 간 길을 제가 한 5, 6년 전에 18,000km를 한번 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의천 스님이 아니었으면 특히나 의천 스님은 화엄경을 빈부격차 없이 왕이나 노비나 백정까지도 같은 법당 한 법당 안에 들어와서 화엄경 강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300회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고려의 말로. 의천 스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팔만대장경 호련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 법맥이 항모당 득통 기화에게로 옵니다. 하모 스님께서 소위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엄청나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의 판본만 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이단의 책인 금강경을 엄청나게 읽으셨어요. 금강경만 읽으신 게 아니고 세종이 읽은 불서의 대표적인 것이 첫머리에 금강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능엄경이 있습니다. 세조가 지금 서원왕후 심씨가 죽고 나서 52세로 죽습니다. 근데 서원왕후 심씨가 평생 세종하고 사랑만 한 모양이에요. 팔남 2년을 놓습니다. 52살에 가시는데 평생 배만 부르다 가셨어. 근데 화두를 그렇게 많이 놔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명필이에요. 문종도 명필이고 수양대군도 명필이고 안평대군도 명필이고 다들 죄다 명필이에요. 세종 또한 명필이었습니다.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도 명필이었죠. 근데 그 집안의 피가 이상해요. 죄다 명필입니다. 그리고 죄다 지독하게 공부를 해요. 세종만큼 세종이 책 읽다가 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초수를 왜 가셨냐면 오른쪽 눈, 왼쪽 눈은 거의 실명 단계입니다. 옆에 내시가 와갖고 아래여도 어뭇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뇨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물을 하루에 2동이를 드십니다. 2동이를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의사들인데 여쭈어 보니까 세종의 병이 18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당뇨, 그리고 등창, 피부병이 있고 그 집안이 또 내력입니다. 이씨 집안에 특히 세종 집안의 내력이 다들 피부병 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요. 특히 문종 같은 경우는 어의인 전순의가
이것보다도 큰 침을 등에다 꽂았는데 푹 빠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등창이 심했어요. 그래서 문종은 딱 아들 하나밖에 없죠. 단종. 그래서 단종도 어떻게 보면 해필이면 또 단종이야. 단종해버립니다. 그죠? 무덤도 우리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 왕릉이 전부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두 개가 지금 서울 인근에 없어요. 하나는 정종. 정종은 죽었으니까 개성에 가 있고, 단종은 지금 영월에 가 있죠. 얘기가 잠시 옆길로 빠졌습니다만, 근데 서원왕후 심씨가 가면서 이 가고 나서 세종이 절묘하게도 이 국상을 훈민정음을 활용하고 보급하는데 씁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이 공교롭게도 28년도에 가시고 나왔고 그 서원왕후 심씨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우리 훈민정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 권의 책이 동시에 기획되고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훈민정음 해례. 지금 간송미술관에 단 한 권밖에 없는, 그리고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세 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용비어천가는 유자의 길, 그 다음에 조선 역성혁명을 얘기하는 근본서로 두고 오른쪽에다가는 월인천강지곡을 둡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절묘하게도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가지고, 그리고 친히 세종께서 내가 썼다라고 역사에 기록하라. 왜? 내가 쓰지 않고 해각존자 신미가 썼다 그러면 개떼 덤벼들듯이, 하이에나 덤벼들듯이 물어 뜯습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역사서 속에서 신미 스님은 면도칼로 난도질 당하듯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뒤에 간경동안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언해불전, 불전 언해 속에 판본, 우리 목판본 있지 않습니까? 목판본의 첫머리에 해각존자 신미 역해라는 기명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덕숭에 가시면 흥천사 종이 있습니다. 흥천사 종에도 종기 뒤편으로 만든 분의 기명을 넣습니다. 실명제를 넣어둡니다. 종을 누가 부었고, 쇳물은 누가 부었고,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푸집은 누가 만들었고, 글씨를 누가 썼고, 또 이 밀랍은 누가 가지고 왔고, 보살상은 누가 그렸고까지를 다 실명제로 해둔 것이 조선의 나라입니다. 조선은 결코 기록의 나라로서는 전 세계에서 진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훈민정음 같은 경우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왜 지정이 됐냐면, 문자를 만들면서 그 만든 원리와 목적과 이론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예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only one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만이 유일하게 전 세계 문자사에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월드 헤리티지 기록 유산으로 지정을 한 것이지 한글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지 우리 훈민정음이 등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저 위에 북한하고 한글날이 틀립니다. 명칭도 틀립니다. 우리는 10월 9일로 돼 있죠. 그럼 북한은 언제일까요? 북한은 1월 15일이에요. 앞서 제가 그 실록을 통해 갖고 1443년 12월 30일 이달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그걸 근거로 해서 훈민정음 기념일입니다. 명칭도 한글날도 아니고 훈민정음 기념일이에요. 같은 우리 민족들이 남과 북이 갈렸다고 언어까지도 잘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훈민정음을 하면서 그 문맥 속에 과학사, 문명사, 문자사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대륙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저는 그것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섬도 아닙니다. DMZ가 지금 잘라놨죠. 일본은 그냥 무 속에 갇혀 있으니까 섬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남한은? 섬도 아니고 대륙도 아니고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대륙이지만 지금 남한은 대륙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언어의 동질성까지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오렌지라는 대도하는
이 문자 정책이 북한에선 거꾸로 우리말 살리기로는 북한 용어 사전, 그 다음에 조선어 난해어 사전들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학자들이 올라가서 그 맥을 놓지 않고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갖고 경성제국대학과 그 쪽에서 배웠던 분들의 한맥들이 틀리다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나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동일 언어, 우리 지금 한글이라는 좋습니다. 한글이라고 합시다. 이 한글이 지금 과연 제 방향을 가고 있느냐? 거꾸로 1443년 지금 보고 계시는 1446년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 만들었던 창제 초기로 돌아가면 흔들림 없이 열흘 만에 지금 애들 없어갖고 난리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비용 교육,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진짜 이 방법대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면 창제 초기로 가면 열흘이면 됩니다. 심지어 빠른 애는 이틀 만에 끝납니다.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인도 지금 석보상절의 길을 따라가서 부처님 8대 성지를 쌍카시아 빼놓고는 다녀봤습니다. 왜? 석보상절 부처님 1대 길을 옛 어른들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까? 배를 타고 갔습니까? 한 번도 가본 바 없는 부처님의 8대 성지를 흡사 100번을 더 다녀온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책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두고 있고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문헌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확합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 화살이 꽂히듯 적확하게 번역을 해두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바라나시라든지 부처님의 인멸지라든지 쿠시나가르 이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왔고 3대서라고 말씀드렸죠. 훈민정음 해례본,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고 용비어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용비어천가가 보세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한 줄입니다. 그죠?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꽃했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람에 아니 그 칠세 내일로 발아래 가라니. 요게 두 줄입니다. 요 다음 장이 석 줄입니다. 요게 뭐냐면 천지인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음이 뭐예요? 아의이죠. 아의이가 천지인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 근데 세종과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던 분들은 기가 막히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33쪽 54자 108자 여기에 불, 법, 승 첫 줄이 불, 두 줄이 법, 세 줄이 승 불법승을 살짝 숨겨놨어요.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이 아의이를 유자의 나라, 유학의 나라에서 얘기하는 천지인 삼재라고 하죠. 맞습니다. 주역으로부터 당겨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면에 겉면에는 주역에서 당겨온 천지인 삼재가 있지만 물 밑에는 불법승이 있습니다. 삼보가 있습니다. 진짜 절묘한 착상들이세요. 천재들이세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눈여겨보면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게 정인지 곤제 안지가 만들었다고 했죠. 만든 건 맞습니다. 요걸 했습니다. 요거 한자 보시게 되면 한자 천지죠.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몇 줄 없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는 거 몇 줄 없습니다. 특히나 관판본 나라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책에는 오자가 없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특히나 근데 용비어천가 척불장 후대 왕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는 권선장이 있는데 117장에 우리 불찰할 때 찰자 있죠. 찰자를 죽일 살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자를 내놔요. 지금 보시면 죄다 한문의 바다입니다. 이걸 용비어천가를 첫 만들으라고 세종이 정인지 곤제 안지에게 명령을 했는데 1차 완성이 됩니다. 근데 속칭 엉깁니다.
한자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1만 4천 자 중에 1,700자도 안 됩니다. 제가 쉬다가 힘들어서 못 쉬었어요. 쉬다가 10분지 1도 안 됩니다. 근데 특히나 그 불교를 이단으로서 몰아붙이고 하지 말라고 했던 장에 불차를 죽일 살자로 오자를 의도적 오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학자들이 이제까지 용비어천가를 연구하고 논문을 쓴 논문만 100편이 넘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원전을 안 읽었을까요? 저는 무식하게 읽었습니다. 석포상절 24권 지금 5권이 안 나와져 있어요. 24권 중에. 그거 죄다 구해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읽었습니다. 이 석포상절이 전 24권인데요. 부처님의 족보죠. 그죠? 우리 석보, 우리 그 가문의 종보가 듯이 부처님 족보입니다. 부처님 족보를 24권인데 토의 편마한 것만 20권. 신미스님이 자문을 받아갖고 신미스님이 대자함이 어디냐면 지금 고양시 있죠. 우리 최양장 그 장군의 무덤이 있는 앞쪽입니다. 성령대군이 죽고 나갖고 태종이 절을 한 군데도 안 만들었는데 자기 넷째 아들이 먼저 세종의 동생이죠. 죽으니까 대자암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원경하고 민씨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불사를 태종이 잊었듯이 다 두들겨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합니다. 초대 대자암 주지가 신미스님의 스승인 하모당 득통기화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모든 천도제에 대한 영가법어며 모든 법어를 하모당께서 하세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서울이 한양으로 천도되기 전입니다. 천도 과정 속에 있어요. 개성에 계실 때입니다. 개성에 있을 때 개성에서 대자암까지 얼마 걸리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잘려져 있죠. 개성은 지금 올라가서 보시면 뻔히 보이면 보이지 않습니까? 대자암에서 초대 주지를 했고 신미스님이 2대 주지를 합니다. 그때 모든 왕실 불찰에 대한 왕실 원찰과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든 불사를 신미스님이 하모당 득통기화 스님에게 모든 걸 다 체득하시죠. 재밌게도 이때 올인 석가부를 만들 때 신미스님이 대자암에 출석을 하면서 대놓고 수양대군이 저 인왕산 밑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괴 김손 신미스님의 둘째 동생입니다. 이분이 당대 또 엄청난 문장가세요. 천함을 열었다 그럽니다. 천함. 우리 괴짝 있죠. 괴짝을 천함을 열어가지고 한문본으로 괴 김손이 수양대군 집에서 만듭니다. 한문본을 먼저 만들고 다 경전들의 좋은 말씀들을 골라서 모아놓죠. 모아놓고 제1차 만든 석가보가 신미스님의 동생이에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분이 수양대군하고 같이 만든 것이 석보상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보고 계신 이것은 이제 어제 월인석보인데 이 월인석보 안에 석보상절이 사라지다 보니까 서문이 사라졌어요. 석보상절을 만든 내력을 찾을 길이 없는데 세조가 집권 후에 두 권을 합칩니다.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의 원인을 따고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가지고 월인석보. 월인은 아버지가 만든 책이라고 해서 먼저 당겨옵니다. 그리고 석보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수양군이 만들었으니까 뒤에 와서 이름이 월인석보가 됩니다. 이 월인석보 안에 교과서를 싣습니다. 첫머리에.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서문도 없고. 그런데 석보상절 앞에 훈민정음을 언해해서 실어 놓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교과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훈민정음 교과서를 석보상절 첫머리에 싣습니다. 실어서 이것만 읽으면 뒤에 모든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국정교과서를 제일 먼저 훈민정음 국정교과서가 석보상절을 제일 1권에 실립니다. 아주 세종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한자밖에 없죠. 그죠? 근데 월인석보 석보상절 앞머리에는 나라 말씀이 등국에다라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내알세라는 것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요것만 읽으면 딱 이틀 만에 머리 좋은 애는 10일 만에 다 깨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실어 놓은 것이 첫 번째 단초에서 석보상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월인천강지국이라는 제목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세종께서 우리 월인천강지국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다 교과서에서 배우셨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함호당께서 쓴 금강경 5가의 서의 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종께서 금강경을 엄청 읽으셨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붙여오면 오셔도 오신 바 없으면 달이 즈문 가람에 빛이 오미오의 문구에서 책 이름을 따 오셨어요. 세종이 금강경을 읽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금강경 5가의 설입니다. 신미스님의 스승인 함호당 득통기화 스님이 금강경을 설의한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도 없는 우리만의 금강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바이블이죠. 이 5가의 설의 아래 함호 스님이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주석을 달아놓는 것 속에 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오늘 다른 것들은 말더라도 훈민정음과 불교가 어떻게 실험이 됐고 활용이 되는가의 단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부처님이 가비라에 나서 마갈타에서 성도하고 바라나에서 설법하며 구시라에서 정면해드렸네. 노자께서 석가께서 정반왕궁에 나타남을 보이시고 19에 출가하여 30의 도를 이루고 49회를 세상에 머물며 300여 회를 설법하고 목숨이 80에 올라 정멸에 드시니 그 정멸을 보여옴으로부터 지금 2000여 년이다. 이를 듣고 보면 세상에서 이르되 부처님이 가며 오미 계시다. 부처님이 가며 오며 계시다가 월인천강 안에 있습니다. 실체를 붙여오면 오셔도 오신 바 없으면 달이 즈문 가람에 비추오미요 가셔도 가신 바 없으면 허공이 여러 나라의 나님과 같다. 세종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경전을 읽었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월인천강 가셔도 가신 바 없고 근데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이 월인천강지곡은 다시 없는 인도의 불소 횡찬을 능가한다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불소 마명이 있었던 마명대사라면 엄청난 문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능가하는 것이 이 월인천강지곡이다. 585편으로 생각이 되는데 583편까지는 봤습니다만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외외하고 외하신 부처님 말씀 어디다 살바리? 근데 공교롭게도 이 책에는 서문이 없어요. 서문이 없는 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죄다 다 읽어보니까 1편과 2편과 3편의 문장이 틀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종이 그것도 상중하 세 권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 불법승이 녹아 있고요. 소나무 심시를 국상을 딱 끝내 놓고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실험을 끝냅니다. 훈민정음으로 어떠한 말을 쓰더라도 교과서를 만들어 뒀고 그리고 실험을 해봤고 활용을 해봤고 책으로 편찬해 보니까 이제는 써도 되겠다 해서 그 중간에 훈민정음 해례문을 반포하는 것까지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43년에서 3년 사이에 모든 실험과 활용과 검증을 다 끝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종 5년, 25년에서 가신 30년, 5년 사이까지 이 사이의 모든 일들을 세종께서는 다 확인한 책들입니다. 세종께서 돌아가실 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금강경 5가의 설이 있죠. 꼭 여러분들께서 금강경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꼭 금강경 읽어보시고 제1 법회 유인분 제1분의 중간에 함호 스님께서 이 법이 생긴 동기를 얘기하시면서 가셔도 가신 바 없고 오셔도 오신 바 없다는 지금 훈민정음도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이세요. 훈민정음으로 이 땅에 온 부처님 말씀 저는 훈민정음이라고 봅니다. 왜? 무차별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고 혁명을 이뤄놓고
달이 단 한 번도 물 건넌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단 한 번도 귀천과 부기를 건넌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강물을 따라 흐르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강물은 수천, 전 지구에 수많은 강물들이 있습니다만 훈민정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훈민정음은 곧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이 함께 흐르는 강물이다. 이 책들은. 그래서 전 세계 문명률 제로 포인트까지 올 수 있었던 선물이다. 세종이 그리고 신미스님이 그리고 함께 했던 수양과 그 학자들이 만들어 후손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저는 훈민정음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세종이 아파갖고 그 경복궁에 있지는 않습니다. 경복궁에 며칠 머물지는 않아요. 그래서 효령대군 집으로 갔다가 영흥대군 집으로 갔다가 수양대군 집으로 갔다가 서원하고 심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궁궐에 안 계세요. 아프셨는데 신미스님을 효령대군 집에 저 동대문 쪽에 있었는데 왕이 가면 궁궐입니다. 침전으로 맞아가지고 극진한 예로서 대접을 했다. 아프셔가지고 안평대군한테 얘기를 해갖고 신미스님이 에게 부탁을 해갖고 하모 스님이 쓴 하모당 득통기와 현정론입니다. 이 현정론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를 가장 도드라지게 바르게 논한 논서 중에는 빼어난 논서입니다. 이 원고를 가지고 있던 것을 1450년 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안평대군이 서문입니다. 요 안에 신미스님의 존재가 나와요. 실록 속에는 워낙 물어 뜯어가지고 간승, 요승, 쳐 죽일 놈, 목물 입은 놈, 아주 그냥 못된 욕이란 욕은 죄다 동원을 합니다. 일개 머리 깎은 놈이 뭔 나라를 이룩했느냐는 얘기까지 다 그걸 퍼부어요. 이거 보시면 이 당호가 신미스님의 당호가 수암당이세요. 지금 복천사 뒤편 동쪽 언덕에 그 부두가 계신데 그것도 수암화상탑이에요. 빼어날 숫자 바이암자인데 복천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락전 뒤에 바위 보세요. 진짜 빼어납니다. 빼어날 숫자 바이암. 거기서 따오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여기에 수암화상, 내가 아주 존경하는 수암화상으로부터 이 책을 펴내라는 부탁을 받고 모인해서 올린다. 1450년 그날 그 해 아버지 돌아가시는 해인데 윤달이 들어가지고 안평대군 호가 또 난간 거사이기도 합니다. 해서 경호자로 펴낸 책이 현종내네요. 근데 이 책이 동국대학교에서 전시회를 할 때 제 눈에 띄었어요. 수암화상 그렇게 찾아도 안 보였는데 여기 숨어있는 요 수암이란 두 단어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암화상이 신미스님이 책에 다른 문집이나 기타 간행됐던 책의 첫머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단초입니다. 이 조선 초기 불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 간행됐던 불시잡변, 정도전의 불시잡변에 일일이 논박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문고집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사서 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이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2월 17일 날 세종께서 갑니다. 근데 세종께서 가시기 전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경복궁 궁궐 안에 내불당을 짓습니다. 세종이. 지금 청와대 자리입니다. 청와대 오른쪽 안반 위에 신하들의 무수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불당을 짓고 그리고 경찬 법회를 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관현악을 올리고 대단히 편성을 해갖고 내불당을 지어줍니다. 왜? 신미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공로를 인정해서 준 선물이라고 좀 선물. 아니면 그 무수한 반대를 무릅쓰고 궁궐 안에 불당을 지을 일이 없거든요. 그 내불당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세종이 신미스님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왔고 이 영흥대군 집에서 돌아가실 때 문종인데 유언을 내려요. 보포를 줘라. 해각존자 신미에게. 그때 몸이 아파갖고 못 줬으니까 내 죽더라도 신미스님에게 보포를 줘라라는 또 큰 사건이 내불당 사건이 크게 하나 터지고 그 다음에 보포 문제로
그러니까 세종 말과 문종 초기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이 8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무수한 상소들이 오고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지 마십시오. 딱 두 마디예요. 다른 마디 없습니다. 어떤 논리고 변명도 없어요. 근데 세종은 또 그분도 딱 두 마디예요. 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나 아파서. 난 이제 듣는 귀도 없어. 나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난 니들이 쓴 글을 눈이 아파갖고 보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귀가 멀어 듣지도 못하므로 말하지 마라.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그냥 추진합니다. 다 지었고 다 편찬했고. 문종도 아버지 국상을 끝내고 세종의 국상을 끝내고 나서 곧바로 조선조에서 딱 한 번 있는 전무후무한 법포를 내립니다. 이렇게 내립니다. 선과 교를 모두 아우르는 밀전정법 비지상훈 우국이세.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흉무의 해각조언자로 삼는다는 초노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요 우국이세 있죠.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 여기에 훈민정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종이 왜? 뭐로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냐? 잘 보세요. 나라를 도왔죠. 뭐로? 훈민정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했다. 뭐로? 훈민정음으로. 이 보포가 나홍해근 무학자초 외에는 존자라는 호도 없고 묘음점 보세요. 나홍해근에 재밌게도 나홍해근 보세요. 복국우세예요. 우세 들어있죠. 그죠? 우국이죠. 복국. 요거는 세상을 돕고 복되겠다. 나라를 복되겠다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신화의 상소문 속에 나홍과 버금가는 참 부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 신민은 쓸데없는 저 신민은 머리 깎은 그 먹물옷 입은 놈은 뭘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느냐라는 상소가 빗발치게 올라온다 말씀드렸죠.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박팽년, 하위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들은 계유정난과 사육신이 난 때 수양대군이 다 제껴버립니다. 수양과 박팽년은 수양이 박팽년의 사위예요. 말 되십니까? 해빈 양씨가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집권하고 나가지고 겁이 나서 박팽년의 후처의 딸을 금빈 박씨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수양대군의 딸내미하고 나이가 같아요. 박팽년의 후처의 소생 애를 수양대군 후처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정리왕후가 한만하고 정리왕후 윤씨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아들 둘을 놓죠. 그러니까 박팽년은 수양대군 이 사위죠. 근데 나이가 같아요. 박팽년과 수양대군이 1417년. 박팽년, 신숙주, 수양대군이 다 1417년생입니다. 성삼문하고 안평대군이 1418년 다 연년생인데 그 당대 세종대에 조선왕조를 통틀어서 그때 아주 그냥 날고 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무슨 그 조리 가지고 물을 부은 듯이 다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는 아마 안 태어나요. 이상하게. 정조 정도가 한 반쯤 올라올까요? 역대 조선왕조에서 그래서 대왕이라는 호칭을 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물이 세종이잖아요. 근데 그 박팽년이 상소 올리고 하위지가 상소를 올리고 아주 끝까지 싸웁니다. 박팽년을 파직시켜버리고 하위지를 파직시켜버리고 아주 그냥 문종이 끝까지 하면서 보세요. 요걸 내리는데 요 옆에 지금 보시는 글씨가 문종의 글씨입니다. 글씨 좋죠. 하여튼 이 집안 그 세종의 아들들이 전부 다 명필들이에요. 문종이 일찍 죽고 나서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수양대군이 단 하나의 서원을 낸 것이 능엄경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얘기들이 박살을 내버리는데 강화도 교동에서 안평대군 사사에서 죽죠. 이런 사건들이 이 경복궁을 건정전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훈민정음 그 해례 후서를 썼던 정인지가 수양대군하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 정인재 아들인 정현조를 세조의 맏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사돈이 됐죠. 그래갖고 수양대군이 세조 왕위에 등극하면서 제1머리에 수양 영의정으로 정인지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워낙 이 지금 신미스님의 일대기가 길다 보니까 짧고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무수한 불전들을 간경도감을 1461년도에 수양대군이 만듭니다. 경전을 간행하는 도감을 국책기관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무수한 불경들을 쏟아놓습니다. 제1첫머리에 능엄경 언해를 둡니다. 1461년도에 능엄경 언해를 시작으로 모법 열화경 언해가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각경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을 팔만대장경을 이 간경도감을 만들기 이 두 해 전에 세조가 신미스님을 해인사로 보내갖고 대장경을 50부를 박아냅니다. 50부를 박아내는 건 국책 사업이 아니면 엄청난 돈이 투여되는 그 비용이 드는 그 사업이거든요. 50부를 찍어내서 전국 유명 사찰에 보장을 합니다. 왜? 다시 한번 그 8만 대장경 안에 들어있던 경전들에서 대표 경전들만 모아가지고 간경도감에서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몽산화상 법어 양록언해라든지 아미타경언해라든지 사법어라든지 반야바라밀다심경, 반야바라밀다심경 안에 서문이 핵심입니다. 세조가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번역하라고 했다. 왜? 스님들이나 일반 사부대중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불 때마다 외우는데 그 뜻을 모른다. 아십니까? 물어보면 반야심경의 요체를 핵심을 당신들이 번역해봐라. 한마디로 읽어보라 그러면 다 머뭇거리고 못한다. 그러므로 콩나물 파는 상인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고기 잡는 어부나 다 쉽게 알아서 어디로? 반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횃불을 들어라. 세조의 얘기입니다. 불제자 수양대군 이유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 반야바라밀다심경 어뢰본 초간본이 의정부 자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신미스님이 왜 불경이 우리말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시아문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에 합당하고 의리에 맞다 그랬죠. 그 도리에 합당한 것, 그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녹여 넣느냐?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맛깔스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번역을 일개 모르는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낮춰서 해왔다는, 그 안에는 신미스님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번역에 참여했고 훈민정음이 살찌울 수 있는 씨앗을 뿌렸고 걸음을 가져와 실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내놓았던, 다시 없는 오린속보 안에 들어있는 8분의 스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스님들이 훈민정음 보급과 창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급과 활용과 확산의 1등 공신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 팔학사, 정인지, 최양, 신숙주, 박팽년, 선상문, 이계, 이열로, 강의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각존자, 신미, 수미, 학조, 학열, 김수원, 연희, 이 스님들 또한 훈민정음 확산과 보급의 1등 공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천불선언이 아닌 다른 곳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고 넓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훈민정음은 뭐냐? 주인 된다는 겁니다. 어디? 주인 되어 떠나는 나그네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능엄경에 나옵니다. 내가 주인 되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그네다. 주인 되어 떠나는 나그네가 뭐냐?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이 있음으로 해서 소통이 되고 불상유통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탑다운 위에서 내려 꽂는 얘기가 아니라 민초들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흘러갈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가장 혁명의 기획이 저는 훈민정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명에 동참했던 세종과 해각존자 신미, 그리고 그 많은 스님들과 학자들이 있었으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더 씨앗이 되고 종자가 돼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훈민정음은 함께한 것, 주인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